뉴욕 증시 현재 시각 24일 조기 폐장했고 또 25일 크리스마스는 휴장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수록 물론 이제 보유한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갈수록 달러 환율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외환 당국이 이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올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솟는 달러 환율에 지난 24일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을 통해 안정시키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시장에서는 구두 개입 이상의 또 실제 물량 개입도 단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확실한 효과를 봤지만 장 마감 후 다시 반등한 만큼 확실한 추세 전환에는 물음표가 남는 상황이고요. 1월 들어서 또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게다가 외환 당국은 이제 서학개미 영향이 크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에 투자자들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을 장기 매수한 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구두 개입에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연기금까지 동원한 상황에서도 달러 환율의 상단을 방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환율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외국인과 서학개미들을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하려면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여러 정책으로 단기적 효과는 받겠지만 일시적 영향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의 산타가 내일 선물을 한 보따리 남기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시장은 상승세를 지켜냈는데요. 이로써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공식적인 산타랠리 기간 첫날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 0.3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22%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역시 얇아진 장에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웨드부시증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AI 분야의 승자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625달러로 제시하자 0.24% 올랐고요. 애플과 아마존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소폭 빠졌는데요. 엔비디아는 AI 학습 시장뿐만 아니라 추론용 AI 칩 시장으로까지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AI 스타트업 그룹과 인수에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소식이 나왔지만 전 거래일에 3% 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일라이릴리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도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약물 편의성과 생산 측면에서 여전히 일라이릴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일라이릴리가 더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밖에 메타와 브로드컴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비상시에 문을 열기 어렵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던 소식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보니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24일에는 13.47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셧다운이랑 관세 역풍 등에도 미국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기업 실적도 견고한 데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마크 뉴턴 전략가는 이 같은 이유들로 앞으로 빅스 지수가 연중 최저치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요일장에서도 고용시장이 아직 견고하다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3만 8천 건 늘어나면서 채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고용 속도가 느려진 것은 맞지만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했다는 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본격적인 산타랠리 기간 첫날을 긍정적으로 시작하면서 월가에서는 이 낙관적인 분위기가 산타랠리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시장 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도 맞물리면서 산타랠리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 2년 동안은 산타랠리에 실패했지만 이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산타랠리가 3년 연속 실패한 사례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 대한 전망도 좋은데요. 오펜하이머는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8,100, 또 도이치뱅크는 8,000, 또 모건스탠리도 7,800을 전망하고 있고요. 월가 평균치도 7,629로 앞으로 11%가량 더 오를 수 있다고 시장 전략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주식시장 하락을 우려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폴로의 운용자산 규모가 1조 달러에 가까운 만큼 시장을 이번 뉴스에 크게 주목했는데요. 아폴로의 최고 경영자는 현재 자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급격하지 않을 것이고 지정학적 위험은 커지면서 시장에 곧 폭풍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채와 현금을 확보해 이 유동성 자산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사장의 4년차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됐는데요. CFRA는 1945년 이후 S&P 500 지수가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면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강 사장 2, 3년차보다는 시장 하락에 좀 유의하면서 전략 세워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일본 정부가 내년에 초장기 국채 발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장기물 금리가 크게 빠졌는데요.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30년물 금리도 0.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금은 이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빠지긴 했지만 최고치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온스당 4,5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또 차익실현 매물 영향으로 6거래 만에 약보합세 나타냈습니다. WTI 브렌트유는 모두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고 반도체 제국 부활을 노리던 인텔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가 첨단 공정인 1.8나노 칩 생산 테스트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공정은 인텔의 야심이 담긴 기술로 특히 현재 2나노급 이하는 후발주자들의 생존을 건 승부처로 꼽히는 터라 더욱더 뼈아픈 소식입니다. 최근 새로 세운 공장의 완전 가동 소식을 전하면서 첨단 공정을 적용해 안방인 미국에서 대량 생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번 테스트 중단으로 인텔의 기술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기술력과 수율이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고객사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판 소식도 짚어보죠. 일각의 우려에도 월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공지능 붐은 아직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잘 달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우리 돈 1,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 시장이 매년 약 40%씩 성장해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걸로 봤는데 AI 가속기만으로도 9천억 달러 규모의 기회가 열린다 짚었고요. 내년 유망 종목으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램 리서치, KLA, 아날로그 디바이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를 꼽으면서 마진 구조로 입증되는 해자를 가진 기업에 주목하라, 매출 총이익률 상위 5개 기업을 사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평가했습니다. 월가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곤 있지만 빅테크들의 B2 이슈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조달하면서 관련 부채가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쉽게 말해 외관상 빚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 등이 최소 1,200억 달러를 특수목적법인에 공급했는데 빅테크들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는 터라 이런 구조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요. 월가에선 데이터 센터 관련 부채를 담보부증권으로 유동화한 더 복잡한 상품까지도 등장할 만큼 향후 AI 운영사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충격이 어떤 방식으로 월가 전반에 번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립에 진심인 곳이 또 있죠. 바로 중국인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용기자신문이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분해해 부품들을 분석해봤는데 중국산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한국, 일본산 부품은 크게 줄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가의 핵심 부품들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데 신문은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모바일을 넘어서 AI 분야와 제조 장비 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보였습니다. 실제로 알리바바는 최근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용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고 나섰고 엔비디아 출신들이 세운 무어스레드와 메타엑스 같은 신흥 강자들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할 만큼 추격을 넘어 추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은값이 폭등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유일의 순수 은투자 펀드가 하루 변동 제한폭인 10%까지 급락하면서 랠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은값이 급등하면서 46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면서인지 해당 펀드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아지자 운용사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여러 차례 경고에 나서기도 했는데 블룸버그는 뜨거워진 원자재 시장에 주요 귀금속과 연계된 다른 중국 펀드들도 수익률이 대박을 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수장 팀 쿡이 나이키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5만 주를 매입했는데 이번 추가 매입으로 들고 있는 지분은 배로 늘었고요. 특히 이번 거래는 P코드로 분류된 만큼 업계선 쿡 CEO가 공개 시장에서 나이키 주식을 매입한 건 전례 없던 일이라며 지난 20여 년간 나이키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온 쿡의 내부 신뢰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몇 년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이키 주가는 크게 뛰었는데요. 엘리엇 힐 나이키 CEO 체제의 경영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던 미래에셋 그룹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는데요. 하지만 24일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투자 이슈가 이미 알려진 재료인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회성 모멘텀보다는 본업인 벤처 투자 성과와 회수 실적이 주가의 지속성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26%대 급등, HVM이 6%대 상승한 것과 반대로 미래에셋증권은 3%,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8%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분야 수요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진출 등으로 구조적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내년 실적 성장 전망 기대감이 커진 관련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2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포티투닷 본사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이벤트도 한몫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관련 사업 인수 소식까지 들려온 에이테크 솔루션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경량 소재 부품 전문기업 한라캐스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퓨런티어가 24%대 급등세 보였고 슈어소프트테크도 10%대, i3 시스템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인공지능 로보틱스 전략 공개를 앞두고 로봇 관련주도 일부 강세 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실물 시연과 대규모 도입 계획이 알려지면서 로봇 생태계 전반에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의 상용화를 2028년 전후로 목표로 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이 예고한 수만 대 규모로 로봇 도입 계획과 맞물려 향후 공장, 물류, 건설 현장의 피지컬 AI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승했던 로봇주들 살펴보시면 우린 PTS가 상한가, SJG 세종이 13%대 급등세 보였고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까지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조단위 코스닥 대어로 주목받은 리브스메드가 코스닥 상장 첫날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전문 기업 리브스메드의 주가는 장 초반 공모가 대비 약 30% 높은 7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리브스메드의 공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장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약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더불어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성적 보시면 알지노믹스가 6.8%, 아로마티카는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리브스메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9%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 거래일 결국 우리 시장에 산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에 급제동이 걸렸는데 이 환율이 떨어졌다는 점보다도 변동성의 시장에 주목하면서 증시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율이 앞으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우선 환율 흐름부터 체크하시죠. 지난 24일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33원 80전 급락한 1,449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만 하더라도 1,480원대였는데 개장 직후에 외환당국이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자 환율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당국이 세제 혜택과 수급 관리, 연기금 대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내놓으며 환율이 1,450원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후에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지며 오늘 NDF에서도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47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전 거래일보다 더 하락하며 출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컸던 만큼 시장 출렁였지만 하루 쉬고 온 오늘은 환율 하락에 따라서 매수세가 붙을지 아니면 연말 거래가 한산한 만큼 오늘까지도 급격한 변화는 없을지 환율 흐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 거래일 양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하며 4,108포인트, 뉴욕 증시 효과로 상승 출발했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들 매도세가 강해지며 지수는 결국 오후 2시쯤 하락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0.5% 가까이 하락하며 915선에 마감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다행인 점은 코스피 4,100선 위에서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방향을 바꾼 뒤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7,171억 원을 팔아냈는데요.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순매수했습니다. 769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 외국인은 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 역시 8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고요.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ABL 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 딱 두 종목만 상승했습니다. 그간 시총 상위단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가까이 빠지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통해서 올해 강했던 테마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선 조방원 테마가 역시 제일 강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7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8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올 한 해에만 주가 상승률이 332%가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에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소형 모듈 원자로와 대형 원전 수요가 커진 영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로봇주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ABL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진 등이 시총 상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 작년 말에 9위였는데 5위로 4계단이나 뛰었습니다. 반도체 대비해서 바이오가 약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바이오 대표주들 올해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 빛났던 종목들이 내년에도 전망이 좋습니다. 조선업의 경우에 내년 여전히 좋은 실적이 예정되고 수주도 개선되며 펀더멘털이 더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로봇주의 경우에도 피지컬 AI 이용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책과 드라이브 수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조선과 바이오, 로봇이 내년에도 시총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은 홍콩과 독일, 영국, 프랑스 증시가 휴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아직 연휴 구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많은 기업이 결산 배당 시점을 2, 3월로 옮겨서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줄었지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선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계양전기 우선주의 경우 현대 트랜시스와의 로보틱스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연이어 급등했다가 주가가 정규장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거래 정지 예고에 이를 앞두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소폭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주가 올해 마지막까지도 가장 핫한 테마 지위를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거래를 일찍 마쳤지만 여전히 산타랠리 기대감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국내 증시 프리마켓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7% 오름세로 거래가는 11만 1,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6% 강세로 39만 3,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3% 오름세로 170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강합니다. 1.2% 오름세, 프리마켓에서 29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반등세입니다. 0.6% 오름세로 현재 52만 2,0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보시죠.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강합니다. 알테오젠이 반등하는데요. 4% 가까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4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4% 강세로 15만 8,300원, ABL 바이오가 0.3% 오름세 이어갑니다. 18만 8,100원으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전 거래일에 좀 하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세 보여줍니다. 1.2% 강세, 거래가는 48만 8,500원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0.9% 강세입니다. 거래가 17만 4천 원. 반면 HLB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시장 다소 한산한 흐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머니쇼와 함께 세워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연말이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한산하고 또 미증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오전에 거래 마감이 됐는데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 자체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시시각각 매 순간순간마다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부딪히는 곳이야. 시장이듯이. 네. 그래요. 뭐 S&P 500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직전 고점 대비 이제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아까 재밌었네요. 산타랠리 3년 연속 실패한 사례는 없다.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 산타랠리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산타랠리는 산타랠리지만 연간 전체를 봐야 되겠죠. 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궁금합니다. 24일 날 그야말로 시장 얇을 때 한번 제대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정책도 내놓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마 휴가 중에 갑자기 계산기 두드리기 바쁠 것 같아요. 그래? 특히나 이제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자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팔고 국내로 돌아와서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이란 게 참 그렇죠. 그때 우리 또 2007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그때 환율 막 계속 떨어져서 900원 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 좀 매수 해지 좀 하라고. 그리고 좀 해외 투자 좀 활성화하라고. 그랬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또 올라가는 환율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너무 세게 하면 또 혼나겠던데요, 분위기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어쨌거나 이거는 뭐 이제 연말 종가라고 하는 또 연말 종가의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개입 타이밍이나 레벨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효과는 이제 1월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어쨌거나 갑자기 우리 돈이 갑자기 튼튼해졌습니다. 우리 돈이 튼튼해졌다고요? 하루 만에 아, 84원 90전 하던 놈을 49원 30전, 장중에는 49원 30전까지 밀었다가 49원 80전, 전일 대비 33원 80전 급락,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엔이 949원 하던 놈이 929원까지 쑥 엔이 싸졌고, 유로도 1,750원 하던 게 1,707원이 됐고, 위안화 211원 하던 게 206원이 됐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왠지 시장의 반응은 궁금합니다만 지금 워낙 플레이어들도 지금 시장을 떠나 있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진짜 그거는 1월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좀 오랜만에 모셔보는데요. 블루다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기 미국 주식 하셔갖고 많이 버셨을 텐데 세금도 안 내겠다는데 들어오시죠 그냥. 그럴까요? 어떠셨어요? 그때 그 정책 발표 들으시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네. 뭐 또 한국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한국 주식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근데 제가 잘 한국 주식은 워낙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네.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 유상증자의 어떤 불쑥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면 예.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마음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것을 팔아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다른 계좌에 있는 것을 한국으로 팔아가지고 다시 또 외국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빈틈들도 많은데 이런 정책적인 것으로서 과연 환율을 잡을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책 전문가 아니라서. 그런 비법을 갖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고요? 아니 원래 다른 계좌를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을 가져와서 다른 계좌로 한국 주식을 사고 예. 다른 계좌에서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을 팔고 다시 미국 주자로 나가도 예. 그 정부 당국이 이걸 다 함께 조사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강 박사님. 그래요. 이 말씀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네, A 계좌, B 계좌, C 계좌, 그러니까 모든 계좌를 증권사마다 사람들이 한 계좌만 운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직 정부가 그래서 보완하겠다는 정책을 했어요.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는 걸 정부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한 보완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미리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정책을 발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뭔가 그 징벌적 과세는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게 참 그래요. 좀 씁쓸했어요. 이런 네, 얘기 나올 맞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예. 네, 해외 투자 자체를 뭐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도덕적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요. 예. 뭐 할 말 핫. 그렇죠.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래. 저희가 또 하기에는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또 모셔놓고 여러 가지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오늘은 준비하신 내용이 테슬라 관련한 내용이 많네요. 네,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가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그로크라고 하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 수 있는데요. NPU 회사를 전격 200억 달러 대단히 큰 규모로 인수한 부분도 소식들도 있고요. 200억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200억 2020조, 달러니까. 20조. 한 30조. 30조. 네, 와우. 지금 엔비디아 역사에서는 가장 큰 네. 규모의 인수 합병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이 예. 내년도 2026년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것은 2026년 AI 시장을 어떤 모습을 그려낼지, 버블에 대한 우려들 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럼 먼저 테슬라 얘기부터 좀 네. 들어볼까요? 예. 지금 테슬라 테슬라가 최근 이제 예.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정전이 되면서 정전이 되자마자 웨이모 차량들은 멈춰섰었는데 네. 테슬라 차량은 정전 사태하고 무관하게 질주했다. 이것이 AI 기술 차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뭐 2022년 모델 3가 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리콜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네. 대한
뭐 우려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교통 당국에서 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라는 이런 네임 자체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믿고 운전해도 되는 것 같은 마케팅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슈는 정말 2026년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뤄낼 것인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것은 라이다나 레이다를 쓰면서 고급 장비를 갖고 있는 웨이모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고 값싼 카메라를 가지고 했던 테슬라는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네. 결국에는 이번 정전 사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웨이모라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 도로에다가 안전한 기찻길을 깔고 예. 그 위에 안전하게 차량을 철도 위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이러한 식의 어떤 시스템이었다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처럼 인간의 눈을 가지고서 카메라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겼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전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통해서 규칙 기반으로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작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입력해 놓지 않으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명령을 받았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황이 전개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행동을 멈춰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웨이모는 멈춰버린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전 상황 속에서도 불이 꺼진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운전하더라는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모방 학습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고 정전 상태에서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추고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는 방식의 테슬라 방식이 옳았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2026년에 대해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이제 카메라. 네. 근데 이렇게 비가 아주 좀 세차게 올 때는 뭐 카메라에 비가 비쳐서 그런지 가끔씩 메시지가 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가지 장비 내지는 그런 어떤 장치, 안전 장치가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비, 눈, 안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인간을 모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폭설이 엄청나게 갑자기 온다. 하기야 사람도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앞에 시야가 가려서 운전을 못한다. 네. 그러면 그걸 뚫고서 질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옆에다 찻길을 세우고 잠깐 그 비가 지나가기를 눈이 어떻게 치워지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보통은. 보통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는 여기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모방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방식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도 안전하게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뚫고 지나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모방한다는 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100%의 완성도로 본다라면 80%는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80%까지는 갔고 중국의 자동차들, 유럽의 자동차들, 일본의 자동차들 80%까지 갑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나머지 20%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은 또는 중국의 바이두 같은 방식들은 레이더나 라이더나 해서 값비싼 장비로 해결하겠다는 거고 테슬라가 하는 것은 이 20%를 갖다가 수많은 인간을 모방함으로써 예. 인간을 모방함으로써 즉 개발자들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방 통행을 들어갔는데 이삿짐 센터라든지 응급차가 차량 길을 막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후진을 하거나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도에다가 보도에다가 앞바퀴하고 뒷바퀴 한쪽 길을 올리고서 살짝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대처가 무엇이었는지를 사후 평가를 통해서 테슬라는 이걸 모방하는 스타일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개발자가 입력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이 사실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나머지 20%를 갖다가 인간을 모방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접근 방식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연산해 줄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것들이 채워지면서 테슬라가 뒷부분에서 빠르게 즉 고급 기술 장비를 갖고 있는 웨이모를 추월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그려지고 있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태클 걸겠습니다, 박사님. 그럼요. 오늘 네네. 예. 가끔씩 문 안 열린다고 난리나 네. 소식 들리잖아요. 불이 났을 땐가.
네. 네.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태용하고 사실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하고 있는 이 문 여는 방식들, 다 전자식이잖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 손을 잡으면 뭔가 이거였죠. 끼 그것도 이거였죠. 아니라 그 손 잡는 핸들이 뭔가 물리적으로 그립감이 잡는 느낌이 있어서 예, 땡기고 뭐, 힘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다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쓱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요즘 그런 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자적 결함이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럴 때는 문을 못 연다. 특히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사고들이 모델 3에서 2022년에 생산된 모델 3에서 한 17만 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리콜 조치를 저는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리콜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차량들에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테슬라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만 할 이슈인 것이지 이것이 구조적으로 테슬라의 발전을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예. 문 열 때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건 그건 창문이었고. 창문. 쏘리. 아니,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벤츠 중고차를 탔었는데 이 문이 이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벤츠인데 자동문이 아니란 말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죠. 제가 그 시절에 들었던 얘기가 벤츠는 고객의 안전을 생각해서 혹시나 물에 빠지면 네. 전자식 먹통이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급하면 이거 네. 아날로그식으로 열고라도 그거는 창문이었고 창문. 지금 문 얘기하다 창문 얘기를 문도 했죠.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사람들이 손잡이가 있었다는 그랬죠. 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공간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네. 만약에 응급 상황이거나 전자장피가 꺼져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FSD도 테슬라 굉장히 투자자 크고 입장에서는 저는 1월 이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1월 이후 급락이요? 네,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100포인트 정도는, $100 정도 내려갈 수 그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실적이죠. 실적에서 아무리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와 네. 로보틱스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AI하고 로보틱스가 펀더멘털 상에서 재무제표상으로 매출이 잡히는 단계는 아닌 상황에서 네. 이 기대치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정고점을 뚫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예. 그래도 2025년을 총괄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 매우 특히 4분기는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시장의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기대치도 이미 낮춰져 있어요. 이 낮춰진 시장의 기대치마저도 못 이룰 경우에는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는 반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을 흡수한 이후에는 남아있는 것들은 대단히 일정이 좋은 일정이라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일정은 내년에 있는 미국의 월드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에서 6월 달에 예.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 전에 사이버 캡하고 로보택시, 무인 로보택시의 네. 본격적인 시장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무인 로보택시가 작동하게 되고 즉 안전 요원이 타지 않은 이 부분이 실제로 상업적인 영업을 하게 되고 이것이 월드컵에 온 이 세계 언론과 방송사들이라든지 또는 이 축구를 구경하러 온 전 세계의 어떤 팬들 사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라면 하나의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 미국에서 형성될 수 있다. 즉 미국의 11개 도시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그중에 한 예. 5개 도시 정도에서만 테슬라가 상업적인 운영을 시작을 한다라면 예. 큰 의미 있는 상승점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 FSD 감독형 FSD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 이제 한미 FTA에 의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서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은 한국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작동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였고 이 빈틈을 이용해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AI4라는 추론칩을 갖고 있는 모델 S하고 모델 X에서 시작을 했죠. 이것이 네. 약 한 17,000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 가능한 차량들이. 근데 예. 그 중에서 만여 대 정도가 FSD를 돈을 지불하고 그걸 지금 타고 있으면서 난리가 난 거죠. 서울 큰 대로변 여러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얼마나 잘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힐 때가 엄청 막힐 좋더라고요. 때라든지 예. 강남 뒷골목이라든지 예. 부산 교차로라든지 이러한 부산 정말 교차로에서 부산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부산 가자 하면서 무르르 부산 가서 하면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도전 받습니다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뭐 거기다가 민주당 이세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걸 나서고 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트윗을 추천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정말 한국의 무슨 도장 깨기 다니는 것처럼 네. 각 곳곳을 갖다가 이렇게 도전하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여론들의 만족도들이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밖으로 보면은 댐에 물이 찼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물이 차서 넘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넘쳐나가는 상황처럼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체험치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율주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진다라는 것, 이것이 월드컵을 보러 갔다 오면서도 미국에 관광을 갔다 오면서 미국의 CES에 가서 여기는 수요가 높아지고 또 하나는 중국에 가서도 또 우리 한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또 가슴에 상처도 받고 또 중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이러한 바이두에서는 아폴로 같은 서비스들이 2026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독일에서 베를린과 뮌헨에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시작을 하고 두바이에서도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도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고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도쿄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2026년에 밝히고 있으면서 2026년은 본격적으로 정말 로보택시가 테슬라에 의해서건 구글 웨이모에 의해서건 중국 바이두에 의해서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박사님, 저기 테슬라의 이제 뭡니까 로보택시나 FSD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쪽으로 시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그야말로 폭발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주가에 뭐 얼마든지 성장성 차원에서 반영이 가능해 보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말입니다. AI하고 로보틱스에서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로 뭐 이해는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발전 빨리빨리 이루어지니까 해서 뭐 개인용, 가정용이 됐건 산업용이 됐건 뭔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말하는 AI 관련한 어떤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AI에서 얘기하는 FSD는 크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FSD를 일반 차량에서 쓸 경우에는 네. 매달 1년 $50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매달 돈 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시불로 $9,000나 $8,000를 줘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 모델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로보택시를 직접 테슬라가 운영을 하면서 일종의 우버를 대체하려고 하는 아하.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 구조도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이 잡혀져서 저는 테슬라의 캐시플로우 전체에서 약 5%에서 한 8% 정도만 AI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펀더멘탈 상에서의 AI 기업으로 평가가 전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안에 나타나야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11월 8일 날 미국에 있었던 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결정됐었잖아요. 네. 그 보상안을 여러분 2035년까지의 목표치도 주고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천문학적인 주식 형식으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이 결정돼 있지만 그것이 12단계로 시기별로 목표가 쪼개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2026년은 사이버캡의 시작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무인 로보택시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까?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상안의 조건이에요. 예, 보상안의 조건이 2027년에 과제가 있고 2028년에 과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마냥 미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에게도 이거를 1년 뒤로 좀 미뤄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전체 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러한 현실성들을 다 따지면서 보상안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안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막대한 돈을 걸고서 12단계로 일론 머스크라든지 경영진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동인이 모티브가 되게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 주가에다가 스페이스 X하고 엮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있어요? 관련주로서의 영향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있지는 않겠죠. 근데 스페이스 X가 이제 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스페이스 X는 지금 흑자 기업입니다. 네. 흑자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상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어떤 부분에서 상장을 할 거냐면 저는 스페이스 X의 상장은 스타쉽 지금 여러분 아시는 거대한 그 스타쉽이 예.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공할 때 여러분 격차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로켓 주가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 재사용 가능한다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연습은 하고 있어요. 네. 로켓랩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팔컨 9이라고 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일주일에 2번 띄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눌 수 있는 물건의 크기와 스페이스X 스타쉽에서 나눌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쫓아오더라도 이 스타쉽이 성공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타링크도 크기가 3배 이상 커져요. 예. 그러면서 격차를 벌려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격차가 벌려지는 거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특허를 내놓은 것은 테슬라의 맨 천장 지붕에 스타링크랑 연결하는 포인트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내겠지만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차량 안에서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더욱더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타쉽과의 그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 테슬라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리고 1, 2년 안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우주로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것은 저는 흔히 말하는 물리법칙, the first principle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리법칙상으로 무조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올라갈 경우에는 에너지가 우선은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막대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냉각 시스템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광케이블이 아니라 레이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인류의 지구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원의 활용에도 옳고 자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스페이스X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이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픈 AI의 챗GPT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땅에다가 20기가와트, 즉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50개, 60개, 70개를 미국 땅에만 지어야만 할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언젠가는 우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고요.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 둘째 주에 보도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전력 격차가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미국이 처지고 있고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내몽고 지역에다가 지금 풍력과 태양광과 원자력과 수력을 거대하게 만들어내면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안정적인 지금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미국이 다시 압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들은 우주로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건 필연적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가동되어지는 AI 진화가 테슬라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옵티머스에 대한 AI 기술 또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진다면 더욱더 가속도를 가지면서 진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방향성 자체로서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제 테슬라를 좋게 보는 투자자분들 자금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글로 이동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비판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류의 유동성이 커도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돈이 얼마 생겼는데 네. 테슬라 주식을 하나 살까 스페이스 주식을 그러니까요. 하나 살까. 예. 근데 투자자들은 두 개를 다 삽니다. 두 개를 다 사. 그런 식의 그 정도의 유동성들이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지금 그 부분들이 2026년의 우려 사항 중에 하나예요. 엔트로픽의 상장이 계획되고 네. 있고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사람은 오픈 AI도 상장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오픈 AI도 상장하게 되면 상장가가 1조 달러를 넘을 거라 보고 있고 스페이스도 상장가가 1조 달러를 넘을 거라 보고 네. 있어요. 상장할 때부터 1조 달러가 되는 역사적으로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기업이 두 개나가 상장이 되고 엔트로픽도 상장 직후에 1조 달러까지 상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인류의 유동성이 이런 1조 달러 기업 3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테슬라도 주가가 지금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 3조 달러도 예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유동성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재분배는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개를 다 사는 방식으로 집중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유동성이 여기로 집중되면서 다른 곳에서 빠질 수는 있어도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가 대체제가 아닌 이상 예. 여기에선 다른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두 개 다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세제 혜택 보려고 또 한국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뭔 돈이 있어요? 또 테슬라 살 돈이. 어차피 세대는 저기 5천 달러
5천만 원 아닌가요? 5천 달러인가요? 하여튼 뭐 정해져 있지. 저의 모든 자산을 세제 혜택을 정부에서 주겠다라면 저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추가 기대 수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렇죠. 세제 혜택보다는 그쪽으로 더 쏠릴 수 21%, 있다. 26%. 한국 분들은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다 세금 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워렌 버핏이 세금 무서워서 한국에 투자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26%의 세금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도 세금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을 고려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제도적인 제약들이 무조건 잘못 뭐 한계를 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시세 차익 100% 세금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제도적인 틀 내에서 사람들은 투자를 합니다. 제도의 알겠습니다. 틀 내에서.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128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91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3,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59만 3천 원.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9만 5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3,500원. HD현대 중공업도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52만 2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예상 체결가 7만 5,6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KB금융 기아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 오늘 2.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4만 2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ABL바이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8만 8,400원, 레인보로보틱스 호가 48만 4천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는 0.4%가량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7만 1,800원. 코오롱 티슈진, HLB 펩트론 삼천당대학 지금 아직까지 호가에서는 뭐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 남았는데 글쎄 오늘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 위주 쪽으로 지금 호가 분위기는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뭐 일단 좀 개장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환율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네요. 환율 오늘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기 테슬라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강 박사님 이 잘 나가는 테슬라에 묻어서 혜택 볼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 좀 정리해 주시면요. 테슬라 지금 다양한 곳하고 계약을 지금 맺고 있죠. 우선 LG 엔솔은 ESS 산업 부분이 커지면서 ESS? 네,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근데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ESS가 반드시 필요한 네. 거니까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ESS 시장이 커졌는데요. 예. 지금 ESS의 특수는 AI입니다. AI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질 때 예. AI 데이터 센터 옆에는 반드시 ESS 장치를 같이 동반합니다. 워낙 전력에 대한 그 순간적인 수요가 데이터 센터 대단히 커지고 순간적으로 또 안 쓸 때도 커지는데 이렇게 진폭이 커져서는 전력이 되게 불안해지고 전력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예, 이걸 예. 막아내기 위해서 ESS가 반드시 필수하다 보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ESS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특히 또 미국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중국산 CATL LFP 배터리를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미국 시장에 판매했는데 이것 자체 관세 장벽에 걸리면서 네. 한국으로 우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LG 엔솔에 대한 계약이 분명하게 있어서 ESS 시장으로서의 LG 엔솔의 판매 매출이 줄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보도가 되고 확인 최종 계약은 안 되고 있는 건 삼성 SDI하고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즉 워낙 물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ESS는 확정된 거고요. 계약이 공표가 된 거고 지금 삼성하고는 협상 중이다라는 것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가 만들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워낙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SS를 공급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여기에 LFP 배터리를 중국이 아닌 중국산이 아닌 곳에서 수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네. 한국의 지금 LG 엔솔과 삼성 SDI가
유력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분명히 테슬라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에너지주에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전자가 삼성의 AI6를 앞으로 만들기로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 미국 텍사스 공장이죠. 항상 그 계약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여기 발전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가 좀 더 빠르게 이 수요를 2027년부터 지금 생산하기로 했지만 2026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 12월부터 이것이 재개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2026년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서도 이제 엔비디아 그 그록 예. 인수하는 거 이게 네. 대규모잖아요. 네, 지금 네. 200억 거의 달러. 200억 달러. 네. 근데 이게 보니까 HBM을 쓰지 않는다면서요, 그록 칩은. 그렇죠. 그럭칩은 LPU라고 해서 예. NPU의 계열이고 뭐 애식 반도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이쪽에서 이름을 러닝이라는 단어를 써서 LPU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흔히 말해서 HBM을 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자꾸 여기에다가 있던 데이터를 일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패키징을 네네. 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LV 링크로 연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데이터 조정도 해야 되고 코헤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의 그 흔히 말하는 지연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예.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NPU의 핵심적인 것은 빠르게 답변하는 거거든요. 빠르게 우리 소비자들이 질문했을 때, 사용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웨이퍼 안에다가 예. 하나에다가 연결할 필요 없이 다 집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SRAM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여기다가 이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GPU하고 메모리가 즉 다른 공간에 있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하나의 웨이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그로크가 설계한 방식인 거고 세라브러스라고 하는 미국의 또 유사한 경쟁 업체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웨이퍼 안에다가 GPU와 메모리와 CPU 이걸 다 집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면 한 군데서 실수만 나오도 이 웨이퍼 비싼 웨이퍼를 다 버려야만 하는 네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예. 상당히 생산 단가가 되게 높습니다. 웨이퍼도 크고 예. 그 대신 효용성 부분에서 대단히 비용 절약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기 때문에 네. HBM 시장이 줄어든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HBM 시장도 성장하겠지만 예. HBM이 모든 곳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HBM이 없는 이 AI NPU 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할 때 답변, 즉 지금까지는 AI 모델을 성장시키는 학습 시장이 커져왔다라면 네. 이것도 한 축이지만 더욱더 커지는 것은 지금 이제 챗GPT 쓰는 사람이 전 세계 9억 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 9억 명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갖다가 학습하는 데 쓰는 고사양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좀은 이 비용 부분에서 훨씬 더 저렴한 이런 전문 칩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구글의 TPU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시장을 치고 들어왔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구글의 TPU를 초반에 설계했던 그 사람이 창업한 그록을 인재 인수 형식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급 사양의 블랙엘 그리고 이후 만들어진 루빈부터 시작해서 학습 때 네. 많이 쓰이게 예. 될 그리고 정말 이용에만 쓸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하는 이런 추론칩도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록이라든지 또 하나의 경쟁사가 더 있습니다. 세레브러스라고 해서 이 업체하고 견줄 수 있는 이러한 칩을 가져왔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오늘 개장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AI 관련 칩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 대비한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엔비디아 다양해집니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 비용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요. 예. 2026년은 비용 이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픈AI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막 AI 만들고 여러분 2024년하고 2025년은 올해를 뭐 상반기 기억해 보십시오. 막 딥시크 사태 나고 이러면서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도 쓰시면서 12월부터 제미나이가 더 좋다기도 하고 챗GPT가 더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은요 그 차이 모릅니다. 이제 충분히 다 좋아졌어요. 글쎄. 그래서 뭐, 2026년에는 누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드냐는 경쟁도 있겠지만 네. 이미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 일상에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업무에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비용 구조를 누가 저렴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막대한 양의 비용 구조에 대한 컨트롤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여기다 비싼 엔비디아 칩을 까는 것은 바보나는 거죠. 아하.
엔비디아 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고사양이니까 그건 뭐냐면 네. 좋은 모델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의 기초를 다진 데는 엔비디아 칩을 이용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조금 저렴한 칩들, 저렴한 가격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에너지도 적게 필요로 하는 이러한 그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2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연말 산타 랠리,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상승폭 자체는 크지는 않더라도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8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경계 심리라든지 기대 심리가 같이 작용이 되면서 지금 4천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5% 상승합니다. 4,130, 코스닥도 0.59% 올라갑니다. 92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지금 11만 2,6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합니다. 59만 3,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떨어집니다. 38만 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8만 8,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합니다. 86,400원. 현대차가 지금 보합권으로 28만 9,50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 51만 8,00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7만 5,700원. KB금융 12만 5,600원이고 기아는 12만 1,100원으로 보합권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4만 2,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좀 떨어집니다. 15만 7,200원, 9만 7,100원이고요. ABL바이오가 0.8% 상승합니다. 18만 9,000원. 레인보로보틱스는 47만 9,500원으로 0.6% 내림세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합니다. 17만 4,300원. 그리고 코오롱티슈진 보합이고 HLB가 4만 6,400원이고 펩트론 보합이네요. 삼천당제약은 21만 6,500원으로 0.4%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런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텍, 에이펙트가 각각 1%에서 2% 상승세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음 AI도 18,030원으로 상승세고요. 태성이 2.8% 올라갑니다. 5만 400원. 그리고 대덕전자, 네페사코 올라가고 유니캐스트도 상승 중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4% 올라가고 HPSP도 1.3% 상승세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올라가고요. 가온칩스도 4.68% 오름세로 49,250원.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12% 급등합니다. 31,1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로모픽 쪽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이쪽이 다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승 모습이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좀 2%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움직임 좋아요. 지금 모트렉스가 12% 급등합니다. 9,990원.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도 15% 급등 중이고요. 슈어소프트테크, MC넥스도 각각 9%, 8% 강세입니다. 피런티어도 3.5% 상승 중이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5% 오름세고요. SOS랩도 4.8% 상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 뭐 CXL 쪽도 좋아요. 코리아 서키트, 뭐 TLB. 이게 다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뉴로모픽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파생된 섹터들을 다 움직임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37억 원, 129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는 20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5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3억 원, 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 환율입니다. 앞서서 조금 보셨겠지만 10전 상승한 1,449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환율 자체는 조금
진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네요. 지난주 어쨌거나 뭐 종가가 49원 80전인데 개장가 49원 네. 90전, 잠시 52원도 찍고 현재는 51원 15전. 네. 뭐 일단 1,450원까지는 밀었고 뭐 이렇게 보면 1,430원까지도 밀 수 있는가가 궁금한데 이제 해봐야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연말까지 해봐야 오늘 포함해서 30일 날 그거니까 오늘 그리고 월화 3일 동안에 1,430원까지 밀 수 있을려나? 그 부분인데 일단은 50원 공방이라고 보이고, 네. 그래요. 지금 개인들이 코스닥 사고 코스피는 별로 그런 정도. 예. 자 넘어가시죠. 네, 지금, 앞서 저희 뭐 엔비디아 네. 그 그룹 인수와 관련된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예. 아주 의미 있는 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합백화점으로서 완성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AI 시장에 따라서 성장에 따라서 AI 반도체 시장의 다변화와 예. 다각화에 맞서는 대응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월에 구글이 그 추월하고 쫓아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구글도 물론 2027년부터 구글이 만들었던 TPU를 메타나 엔트로픽에 판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를 며칠 동안 산타랠리 동안 평가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로크라는 거는 비상장 기업이죠. 네네. 스타트업.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고. 한 10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것을 창업했던 사람들과 저 앞에 있는 저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구글의 TPU를 초반에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업체가 사실은 셀레브라스하고 그로크하고 두 업체가 지금 미국에서 네, 네. 대단히 NPO 예. 부분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로크의 투자에 초기 투자에 삼성전자도 참여했고 블랙웰도 참여를 했고요. 심지어는 트럼프 패밀리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로크 대단히 미국에서 지금 핫한 반도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에 전격 200억 달러로서 사실 회사를 완전히 인수한 건 아니에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독과점이라든지 미국 우리식으로 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인재 인수하고 라이센스를 데리고 오는 거죠. 라이센스. 예. 이런 식의 어떠한 물론 독과점 라이센스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이 기업을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죠. 법적으로는 그 그로기는 회사는 남아 있지만 네네. 의미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번 방식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되게 평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 인텔과 관련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는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그냥 이제 뭐 뉴스에 나온 소식이니까요. 인텔 그 1.8나노 공정 테스트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인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예. 가슴이 아픕니다. 공감해 주시는 거군요. 인텔 주주들을 위해서. 혹시 오라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오라클은 지금 이제 떨어졌던 부분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틱톡 인수 부분이 이제 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틱톡 인수 뭐 새로운 소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확정된 거죠. 확정. 네네. 오라클이 인수 후보사였었는데 네. 이제는 확정해서 이와 관련된 계약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 이용자분들에서 틱톡 부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많은 것도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그 미국 마케팅에 있어서 특히 네. K뷰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틱톡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K뷰티는 미국에다가 지금 물건 판매할 때 반드시 틱톡을 통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좀 남겠죠. 이런 부분의 매출을 미국 틱톡으로 할 것이냐, 한국 틱톡으로 할 것이냐, 틱톡 본사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예. 이슈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다라면 미국 틱톡은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특히 커머스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라클이라는 건 지금까지 항상 B2B 기업으로만 남았었는데 B2C 부분에서 캐시플로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또한 별도로 미국 틱톡 USA만 상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네. 틱톡이 상장돼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라클에게 앞으로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금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라클에게는 지금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그 아들이 있는 파라마운트 네. 개인 보증까지 쓴다고 하니까 그 회장이 그렇게 해도 그거는 저는 인수를 아무래도 트럼프 예.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네. 대단히 큰 정치 후원자였기 때문에 트럼프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넷플릭스가 이 인수한 워너브라더스 네.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독과점 이슈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멘트를 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이 정말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들이 파라마운트로 개인적으로 뭐 저는 취미 생활인지 왜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업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라클과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저는 파라마운트가 그 넷플릭스에 의한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제가 지금 뉴스 흐름을 제대로 쫓고 있습니까? 지금 박사님, 저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지분 다 처분했다는 소식 있지 않았을까요? 네, 10월달에 있었죠. 10월달에 그랬죠. 네. 그리고 그걸로 그 돈으로 오픈 AI에다가 지금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같이 지려고 하고 있고 오라클하고도 같이 지금 흔히 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의 성장에다가 지금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국면이 지금 2026년에는 대단히 저는 많은 부분에서 승자와 패자가 구별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5년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AI는 모두가 된다. 그냥 뭐 같이 덩달아 갔죠. 그래서 모두가 예, AI와 예. 관련주면 다 주가도 상승하고 예. 기업들도 모든 AI 투자를 했지만 모두가 다 달려든다고 해서 모두에게 시장은 승리감을 주지는 않죠. 궁극에 가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2026년부터는 승자와 패자가 누군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저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 그럼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것이냐. 결국은 이용자들이 애정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떠나지 않는 서비스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비극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극적인 하네요. 왜냐하면 올해 라마라는 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해서 4월달에 라마3 발표했다가 시장에서 비판을 많이 받은 다음에 네네. 우리 슈퍼 인텔리전스 랩 만들 거야 해가지고 오픈AI하고 뭐 구글 딥마인드 그다음에 애플에서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뭐 이적료 1억 5천 달러 뭐 그리고 연봉 1억 달러 주고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잠잠 무소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뭐 망고를 만든다, 뭐 아보카도 이름으로 뭐 내년에 이제 올해 말에 내겠다는데 이제 이건 지났으니까 내년 초에 내겠죠. 아니 그 아예 과일 첨가물로 로 이름이 아보카도예요. 가는 거예요. 네네. 메타는. 아보카도고 이미지 만드는 건 망고고. 그래서 저는 이 모델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메타는 오히려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 경쟁에서 이미 뒤처졌기 때문에 오히려 AI 글래스 즉 레이벤 선글라스하고 같이 하는 쪽 이런 식 제품 속에 예. 추가한다든지 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 중이고 반응이 좋은 것이 AI 프렌즈 서비스입니다. 저는 2026년 인류는 본격적으로 AI하고 사랑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아, 챗GPT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2025년인 이제 그 맹아가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허라는 영화 알죠. 그것이 예. 배경 연도가 그 영화 초반에 따다다닥 찍혀요. 해는 2025년. 그랬었어요. 그래요? 네, 2013년에 나온 영화지만 영화 앞부분에 아, 지금 미래를 그리는 거잖아요. 따다다닥 그러면서 2025년. 그랬구나. 네, 이 해가 지금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AI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떼돈을 벌고 있는 시장인 거고 메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메타 AI 프렌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왓츠앱에 이거를 지금 통합하는 서비스를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로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전면화합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 챗GPT에도 AI 프렌드 서비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이거를 19금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은 아니지만 팩트긴 맞죠. 그러니까 남자친과 여사친이 아니라 남친 여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불 의사는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초반에는 걸프렌드 시장이 성장했었는데 지금 보이프렌드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남성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감력을 상실하는 독특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도 그녀가 챗GPT와 사랑에 빠졌다. 그가 사랑에 빠졌다가 아니라 여성들이 왜 챗GPT에 사랑에 빠지는가에 대한 현상을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나의 영원한 편인 내 편 한 명은 있고 싶다라는 여성들의 그 욕망 속에서 부부가 합의하에 부인이
보이프렌드를 사귀는 네. 이런 트렌드가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불의사 시장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저는 2026년은 인류가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러면서 개인정보 이슈가 대단히 부정적인 이슈로는 크게 증가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그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메타는 이 한가운데 있을 것이지 네. AI 모델 부분에서 오픈 AI를 앞섰다, 구글 제미나이를 앞섰다 이러한 그러니까 모델 경쟁의 시대가 조금은 줄어들 거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메타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게 2025년이었구나. 저는 그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저도. 앞부분에 그거는 못 봤네요. 네, 그걸 다시 그러니까요. 보시면 앞부분에 네. 찍혀요. 그 주인공 이름이 나오면서 다다다 2025. 그 진짜 그 마지막 장면은 충격이었죠. 그 사랑에 빠진 그 AI 그 목소리가 또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하철 출구로 딱 나왔더니만 모든 수백 사람들이 명이 네, 걔랑 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네. 있겠죠. 네. 그것이 2026년 여러분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AI가 그래도, 예. AI가 그것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 주인공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는 보면 이렇게 안경 두껍게 끼고 수염도 하고 애가 좀 덜 떨어져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터미네이터의 그 황제 아닙니까? 네, 네. 그 엄청난 배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연기력의 변신이 있었잖아요. 뭐 요즘도 AI 이미지, 뭐 AI 영상 보다 보면은 과연 사람이 하는 만큼 그만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안 하다 보니 미국에서 요즘 할수 있을까? 트렌드에 있는 것이 모니터를 28개를 집에다 켜놓고 집에는 예.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인 접촉을 안 하고 예. 편하게 여자친구 사귀어서 상처받고 그 진심 알기 위해서 뭐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나는 AI하고 사귀고 아유. AI하고 집에서 이러한 만족하겠다. 이러한 지금 충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자 지내기 편한 세상이에요. 넷플릭스 있죠. 뭐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이고 음식 주문 다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AI까지도 첨가된다라면 인간을 만나지 않고 이러한 이 기술적인 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폭등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연말 2020 이번에 돌았던 것이 24일 날 밤에 야놀자에서 서울과 부산과 이런 지역에 있는 호텔들이 빈 방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특수하게 한국의 경기 불안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녀가 만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 말씀이세요? AI가 이게? 바꾸는 그게 뭔 세상에 말씀이지? 대해서 난못 알아듣겠네. 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저같이 순진한 사람은 방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네. 그래. 근데 이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가 제가 아까 전에 AI 부분에서는 뒤처질 수 있지만 매출 부분에서는 급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AI 프렌즈. 네, AI 친구 서비스를. 근데 AI 시대에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직 이 허라는 영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예.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지불의사가 높냐면요. 남사친, 여사친 대부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 메시지가 와요. 저 여친으로 변하고 남친으로 변할 텐데 돈 주실래요? 지불의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지불의사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 우리 강 박사님은 저거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설명이시잖아. 막 오는 거. 예. 이미 해보셨다고요? 아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양대 지수는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5% 넘는 오름세로 4,13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반등합니다. 0.7% 가까운 반등세, 현재 921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전 거래일까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 이어갔었는데 오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외국인 오늘도 317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94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984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오늘도 229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92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6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강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도로와 철도 운송, 생물공학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전기 제품, 전기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세계 1위 경쟁력을 갖춘 독일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스마트카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트렉스가 13.8% 오름세로 1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C넥스도 11.3% 강세, 거래가는 31,550원입니다. 오비고가 5.1% 오름세로 4,635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7.5% 상승합니다. 거래가 1,802원이고요. 세코닉스까지도 5.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추론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인 그록의 핵심 인재와 기술을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원에 영입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AD테크놀로지가 12.3% 상승하며 3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7.7% 강세로 12,970원, 가온칩스가 5.1% 강세로 거래가는 49,450원입니다. 네페스아크가 3.8% 가까이 올라갑니다. 15,710원, 노타 역시도 7.3%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9,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설 중소형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서울시가 2030년을 목표로 상습 정체 구간인 내분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의 지화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성건설이 7.9% 가까이 상승하며 2,195원대 거래되고요. 동신건설이 7% 상승합니다. 18,380원. 우원개발도 8.2%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700원입니다. 그 외에 상지건설이 2.8%, 신원종합개발이 1.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가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대차가 내년 CES에서 첫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우린 PTS가 21.4% 급등합니다. 거래가 16,830원이고요. 계양 전기 좀 변동성이 큽니다. 전 거래일에 하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또 16% 반등세 보여줍니다. 4,550원. 스맥이 8.1% 강세로 6,810원대. DIC가 5% 올라갑니다. 거래가 12,760원이고요. 현대무백스도 8.2%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2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연말 다소 한산한 분위기지만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3거래일만 남겨둔 상황인데 올 한 해 국내 증시 어땠는지 또 내년에 주목할 업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님. 아, 우리가 이게 11월 초에 4,226 찍었고 코스피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4,134. 이게 4,200원 회복하고 맞추려나. 근데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금방이죠, 뭐. 금방이. 예. 근데 이게 예. 산타랠리 구간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전후로 해서 뭐 1월 3, 4일까지 산타랠리인데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예.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면은 산타랠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오늘까지 옛날에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량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 부분 회사들이 이제 배당 기준으로 옮겨왔고 뭐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이제 대주주 양도 과세 예. 50억 이상 해서 오늘까지 좀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 복잡한 날입니다. 복잡한 날이에요. 복잡한 날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래도 수익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뭐 다른 나라 대비로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이제 소외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올해 한 해 다 이제 뭔가 좀 억울함을 좀 되돌린 듯한 분위기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뭔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이것도 좀 반짝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코스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아까 코스닥이 별로 안 올랐다고 하지만은 네. 40% 올랐습니다. 아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한 70% 이상 올랐고 네네. 그래서 70%랑 코스닥이 40% 오른 이유. 정확하게는 연구원님, 예. 현 시점에 연초 이후 우리 코스피가 71.23%, 70% 네. 이상. 코스닥은 34.95니까 35%. 예, 35%. 거의 그러니까 뭐 35%에서 반올림 40%. S&P 인정. 지수 올해 얼마 오르는지 네. 혹시 아세요? S&P 500, 저 한참 밑에 있던데 S&P 500 얼마나 올랐어요? 18%. 네, 뭐 17, 18. 17, 18. 나스닥도 한 24, 25.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S&P도 이제 그 24일 날 장에서 이제 다상 최대 끊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코스닥이 안 올랐다고 해도 34%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거의 반 예.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조금 소외감 그런 것들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특히 또 코스피 지수가 더 가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두 같아요. 단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초에 2,400 정도 예. 표시를 했고 그때 이제 PBR이 0.8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4월 중순부터입니다. 4월 예. 4월 맞습니다. 중순부터 오른 이유는 탄핵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바로 발표가 되고 네. 대통령 선거일이 바로 발표 이후에 재정 정책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재정 정책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5월 달에 여태까지 금리 인하를 그 당시에 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했었는데 5월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동성이 네.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에 대한 유동성 기대감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한 요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9월까지 하면서 3,200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런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으로. 그다음에 네. 이제 9월부터 이제 11월 3일까지 아까 11월 3일 날 4,221이 찍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예. 3,200에서 4,200으로 갔습니다. 예. 불과 2달 만에. 2달 만에. 예,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 아까 말한 대로 그 9월 17일, 10월 25일 날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또 하나 붙인 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유동성 장세로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예. 장세가 됐었는데 이제 실적 우상향 뭐냐면 9월 중순 이후부터 실적 시즌이 도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했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질 건데 추론 단계로 넘어간다. 네. 그러면서 예. 뭐 GPU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 레거시 디램하고 랜드도 많이 필요하다. 뭐 HBM뿐만 아니라 추론 초기 단계에는
뭐 디램을 활용하는 예. 그래픽 디램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서 디램 가격과 랜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쉬었다가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기대가 내년에 두 개 합치면 200조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실적 우상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불과 2달 만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장세를 예측해 보면 당연히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내년 실적에 대한 반영 정도 그게 얼마만큼 발휘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한 400조 정도 되는데 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합쳐서 한 200조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 부분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아까 4,221이라는 숫자는 PBR로 보면은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은 1.42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의 부담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네, 대로 코스닥.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두 가지 요인만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두 가지 요인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이 얼마만큼 개인의 비중이 큰데 기관의 비중이 크고 또 유동성을 얼마만큼 공급해 주느냐 그게 관건인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얼마 한도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1월 달에 또 구체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연기금의 코스닥 진입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바꾸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7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 지수는 많이 안 올랐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7년 11월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2018년 1월 달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 부분에서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하고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활성화로 인해서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결성했는데 그때 1조 정도 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한 15만 원 하던 게 지금 해넘기면서 이게 53만 원도 갔다가 지금 47만 6천 원입니다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걸 풀로 다 먹었다면 3배고 2차 전지도 보면은 이렇게 한 5월쯤 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더블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수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지수 70%라 하고 뭐 코스닥 한 35% 봤을 때 2배, 3배가 막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도 지금 이제 쭉쭉쭉 더 뻗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약간의 걱정은 있을 만도 하다 말이죠. 금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산타 엘리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아직도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3, 4월까지는 흘러갈 수 있지만은 4월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FOMC에서도 경기 이축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물가 지표가 좀 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관세 영향이 소비자한테 전이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중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텀업 측면에서는 AI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하지만 지금 사채를 빌리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수익성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사채를 계속 빌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이 있는데 지연이 되게 되면은 예.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반기 정도에 가시화되면은 장은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했는데 그냥 삼성전자만 말씀드려도 삼성전자 100% 이상 올랐고 오늘 그렇죠.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1월 초에 5만 원대 시작했는데 예. 지금 10만 원 넘어서 네. 100% 성장. 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거 찾을 필요 없고 삼성전자 찾아보시면 그냥 100%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오늘 오르는 것도 HBM4 2월 달에
그 양산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어찌됐든 내년도 3, 4월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하겠지만은 4월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상한 연구원님 들어오셔갖고 아까 반갑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사람을 갖다가 민망하게 만드시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보냐? 삼성전자가 따블인데. 그러면 저도 막 저기 돌발 질문 해드려야지. 예. 아니 어제 뭐 크리스마스 휴일이기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권가에서는 좀 서로들 의논하거나 뭐 아침에 미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24일 날 그 나왔던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나왔던 그 어떤 서학개미의 한국 리턴 RIA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 말이죠. 예, 그걸 어떻게 정책 효과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을지언정.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제 포지션이 다 틀리고 네. 솔직히 손해 봤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손해 봤으면? 그러니까 아니 왜 다 이익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5천만 원 한도로에서 양도소득세 22% 네. 그 정도 이제 절감해 주는 건데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고. 네.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고 예. 중장기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각 포지션이 틀린 부분이 있고 다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 긍정적인 효과는 맞지만은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 것 보신다. 같습니다. 네. 올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도 굉장히 이제 다른 국가 대비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섹터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단기에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약간은 주춤하거든요. 이들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약간 주춤한 이유는 네. 이제 9월 중순부터 뭐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예.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AI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AI에 대한 출현의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필요하고 그 실적이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한 사항이죠, 결론적으로. 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뭐니 해도 마스카 기대감으로 네. 원래 이제 조선 자체적으로 보자면 마스카에 대한 미국에서의 건조, 그다음에 방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수주의 기대감도 뭐 좀 있었지만은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돼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오션과 이제 군함을 건조하겠다 그런 말을 했고 한 11% 정도 올랐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지금 1,500억 달러에 대해서 마스카 투자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1, 2, 3월 달에도 계속 들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도 1, 2, 3월 달에는 좀 반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선주가셨어도 뭐 1, 2, 3월 달에는 좀 괜찮지만은 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때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할 때가 조금 또 제로 노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괜찮겠지만은 그 이유는 조금 기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카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거는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 취임한 이후에 올해 취임한 이후에 각자 도생 정책으로 인해서 각자 방산에 대한 그 이제 확충을 많이 해라 자주국방 뭐 일명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뭐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방산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산에서는 이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거의 러시아랑 지금 유럽 쪽이랑은 지금 거의 약간 전쟁에 대한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좀
뒷받침해주고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방사는 뭐 내년도에도 좀 네. 지속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AI 관련해서 예.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짓는 데는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리는데 네. 그럼 당연히 GPU랑 추론을 하게 되면 전기량이 거의 2배 내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하는 것보다는 추론하는 게 2배 내지 3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원전에 대한 원전은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성이 있는데 혹시 이제 AI 관련해서 조금 내년도 하반기에 좀 안 좋아지면은 같이 또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AI가 계속 부각되고 우리 반도체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원전도 좀 지속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도 지속성이 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조금 최근 들어서 좀 그거 합니다만 이런 거는 이런 종목 갖고 걱정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단 상반기까지. 제가 하반기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예. 연구원님 그냥 이거 저희는 매번 이렇게 질문지 안 드렸던 말씀을 이자같이 아유, 요구를 저는 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프라이즈. 아니 지금 지금 두산 관련해서 클릭하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 요즘 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까?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어셀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 관련해서는 뭐냐면은 이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예. 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는 막 하향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춤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발전소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수요가 그 전에는 또박또박 계획대로 됐었는데 또박또박. 네. 최근 작년부터 예. 여러 가지 수소 연료 전지의 정책에 대한 조금 바뀌면서 여러 가지 뭐 입찰제라든지 그런 예. 것들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수주가 좀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수주가 좀 안 들어오면서 최근까지도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해 뭐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SK하이닉스는 지금 6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반도체 섹터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올해처럼 이런 기대 수익률을 좀 높여가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하반기는 하반기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전망은 내년도가 아주 장밋빛이죠. 네. 예, 뭐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 이 내년도뿐만 아니라 2027년, 28. 왜냐면 원래 이제 레거시 디램 랜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HBM4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주도하면서 내년도 루빈이 새로 하반기 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주도로서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내년도 GDP 성장률이 1.8%로 올렸어요. 한국은행에서. 네. 거기에 0.2% 원래 전망은 1.6%, 0.2%는 다 이 반도체 수출, 아하. 반도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0.2%가 오르는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내년도 하반기 때 예. 혹시나 이제 지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연.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2007년까지 짓기로 했는데 2008년 예. 왜냐하면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네.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망은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전력이 이렇게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 하반기 때 자꾸 이제 지연시 뭐 2027년까지 져야 되는데 지연된다. 뭐 조달이 잘 안 돼서 2028년까지 지연된다.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주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이 뭐냐면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까지는 갈 수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4월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이축됐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반도체주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3, 4월까지는 조금 들릴 수 있어도 4월 이후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인 현선물 그래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네요. 예. 아유, 이상한 연구원님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아쉽죠. 펩토론은 어쩔까요? 뭐 알테오는 어쩔까요? 막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쉬웠네요.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